네. 자, 이번 분계 시간은 여러분 교재 420페이지에 105번부터 분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 분계입니다. 결산 수정 분계의 수동, 수동 분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 104번까지 우리가 해봤죠. 오늘은 105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5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기말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 가치는 다음과 같다. 종목별로 회계 처리를 하시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했을 때는 두 개를 합산 처리하죠. 그런데 아무 말이 없거나 또는 이제 그럴 때는 합산 처리하는데 이처럼 종목별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이 두 건의 전표로 입력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A 사건 하나, B 사건 하나로 전표를 구분해서 두 건으로 입력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 사건을 보시면은 장부 금액이 2,200만 원인데 기말 공정가치 즉 시가가 2,400만 원이죠. 그러면 200만 원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하는 당좌 자산의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5번의 차변은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돼야 되겠죠? 자산 증가하고요. 우리가 대변에 이걸 수익으로 인식하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영업의 수익 계정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건의 전표를 입력하는데 B 사건인데요. 평가 전에 잔고 금액이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말의 공정가치가 5,350. 이거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150만 원 하락했네요. 150만 원. 따라서 분계는 차변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50만 원 비용 발생했고요. 대변이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되죠. 단기 매매 증권 1,1,500, 000, 이렇게 대변의 자산 감소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만약에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증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만 인식하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0만 원. 이렇게 하나로 어,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은 106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기말 결산 분계를 하시오. 24년 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랬어요. 자, 2024년 말 우리가 공정가치 870만 원으로 자산을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24년 말 평가 때 손익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 200만 원 850에서 870으로 갔으면 200만 원이 자산 증가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본에다가 단기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자본의 증가로 봐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또 평가할 때는 단기에 또 평가할 때는 870에서 960으로 또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90만 원의 증가가 일어나죠? 90만 원. 네, 90만 원 또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90만 원의 증가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지난해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으로 90만 원 더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상계할 내용은 없군요. 만약에 가격이 하락했다면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먼저 상계시키고 더 떨어진 것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해야 되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어,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200만 원 있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90만 원을 증가시키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6번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9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90만 원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 계정이 아니고 자본 중에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이라는 거, 자본의 증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4년 10월 1일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를 하시오. 결산일 이전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106번과 마찬가지로 결산일 이전이니까 24년 결산 때 이렇게 평가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가격이 올랐습니다. 떨어지다 올랐을 때 우리는 지난 결산 때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만 원을 먼저 상기시킨 다음에 지금 얼마가 올랐어요? 30만 원 인상했죠. 30만 원 올랐죠. 그래서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20만 원을 먼저 정리하고 10만 원만 인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24년 12월 31일 날 뭐가 발생했냐면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이 20만 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 결산 때 손익계산서에 반영시키지 않았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1년 후에 다시 평가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건 가격이 그때는 내려갔었고 이번에는 올랐단 말이에요. 30만 원 올랐죠. 이럴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30만 원을 다 인식하면 안 되고 요걸 먼저 정리하고 이때 이걸 먼저 정리하고 10만 원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상계 처리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107번 어떻게 분개가 되는 거냐 하면은요. 자,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 얼마 증가하느냐면요. 480만 원짜리가 510이 됐으니까 30만 원 증가했어요. 그리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전기 때 20만 원 있었던 거 있죠? 이거를 정리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상계 처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만 원 이 부분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인식해 주면 돼요. 이 두 개는 모두 자본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자본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변이 자산 증가, 대변은 자본 증가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자본 증가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만 원으로 다 인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잘 정리가 되셨죠?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기의 평가 이익을 계상했던 매도가능 증권은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3,600만 원이 되었다. 장부상 매도가능 증권의 잔액은 4천만 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300만 원. 전기의 평가 이익을 계상했던 매도가능 증권은 결산일의 공정가치가 3,6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전기에는 4천만 원이었다는 얘기죠. 지금 설명이 돼요. 그때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3천만 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4천만 원에서 지금 전기에 4천, 이 장부상 매도가능 증권 잔액이니까 전기말 평가했던 금액이 지금 4천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1년 지나서 3,600으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400만 원 떨어졌는데 그 전기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익 300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상계 처리한 다음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0만 원만 인식해 줘야 됩니다. 자, 이분계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300만 원 있는 거 정리, 즉 상계 처리하고요. 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 인식해 주고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400만 원 감소했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108번의 분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래후 결합관계도 차변에 있는 요 두 개는 자본의 감소입니다. 자본 감소 400.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이거는 자산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결합은 자본 감소, 자산 감소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음 109번으로 가볼까요? 109번.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자산은 다음과 같다. 외화 관련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네.
차입금인데. 예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여러분 책도 이거 외화 자산이라고 돼 있나요? 예. 그러면 이거를 외화 부채로 좀 바꿔야 되겠어요? 외화 부채. 자산이 아니죠. 예. 밑에 보니까 외국은행에서 장기 차입했다는 것이니까 외화 부채인데 위에 여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죠. 회사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부채는 다음과 같다. 외화 관련 손익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렇게 고쳐서 자, 외국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금 15,000달러가 있습니다. 발생은 9월 10일 날 차입을 했고요. 당시 발생일 환율은 달러당 1,350원이었습니다. 결산일인 12월 31일의 환율은 달러당 1,4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달러당 50원이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50원만큼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차입금이라는 것은 부채지 않습니까? 부채, 외화 부채는 환율이 오는 것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 한화로 얼마인지 15,000 곱하기 15,000달러 곱하기 50원 한번 해봐야 되겠죠? 75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1,350원이 1,400원으로 올랐으니까 달러당 50원 올랐고요. 그것을 15,000달러 곱하기 하니까 7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예, 그게 아까 계산기 쓴 게 75만 원이고요. 대변은 장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합니다. 외국 은행 거래처가 외국이라는 은행이라고 했으니까 금액이 75만 원 부채 증가 이런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결산 분계가 됩니다. 네, 1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5년 결산일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은 전액 실버사에서 2024년 10월 1일에 3년 후 상환 일시 3년 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US 달러 10,000달러이다. 네. 이것도 지금 같은 문제입니다. 자, 외화 장기 차입금입니다. 아까는 그냥 장기 차입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계정 과목을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그럼 확인됐고요. 10월 1일에 그 차입을 했어요. 실버사로부터. 그쵸? 위에 설명을 보니까. 그래서 그날 환율은 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24년 결산 때는 1,120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25년 결산을 우리가 그 공부하는 거니까 25년의 환율은 1,170원으로 계속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화 환산 이, 이 손실이 24년 결산 때 반영한 것은요. 2024년 결산 손익계산서에 이미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그 환율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요 부분을 소급 적용하거나 같이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요건 무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리는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말 결산 때 환율이 1,120원이어서 1,170원이니까 이번에도 50원.
네, 50원 환율이 증가함으로써 외화 장기 차입금이 얼마가 증가했는가를 계산해 보면은요. 50원 곱하기 US 달러 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계를 쓰면 이렇습니다. 차변의 외화 환산 손실이 50만 원이다 이거죠. 그리고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이 또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거래처는 실버사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거래처 실버사 코드를 걸어야 되고요. 금액이 50만 원. 부채 증가. 자, 109번, 110번 모두 다 외화 환산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결산 정리 사항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111번으로 가볼게요. 결산일 현재 다음의 외화 자산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12월 31일의 환율은 100엔당 1120원입니다. 그러면 1엔당 11.2원이 되는 셈이죠. 자,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외환은행 거고요. 외화 금액이 엔화로 3,180원이 예금이 애치되어 있고요. 아, 애치하는 날 장부 금액은 한화로 요만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31일에 한화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1인당 11.2원이기 때문에 318만엔. 자, 계산기를 꺼내 놓고 3180000 318만엔 곱하기 환율이 11.2원 11.2 하게 되면은 3,561만 6천원입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 자산이 증가했어요. 자, 얼마를 증가시켜야 되는지 요 장부 금액을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4662,000 34662,000을 빼봤습니다. 그랬더니 95만 4천 원만큼 저축이 증가했습니다. 자, 95만 4천 원에 대한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십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됩니다. 거래처는 외환은행이고요. 50만 원 증가하죠. 50만 원만 아니. 95만 4천 원이었죠. 95만 4천 원.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이번에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외화 환산 이익 954000. 그래서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은 수익 발생이죠.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네,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을 기말에 이렇게 평가해 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외환은행에 외화로 애치되어 있는 거 있으면 그것도 평가해 주고 또 외국으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그것도 평가해 주고 또 외국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나 외화 단기 차입금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환율에 맞추어서 평가해 줘야 되고요. 이때 외화 환산 손실 또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다음 112번으로 가볼까요?
정부 보조금 1억 원으로 7월 1일에 구입한 시설장치 취득원가는 1억 5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이거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연수는 4년이며 월할로 상각한다. 네, 감가상각 문제입니다. 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그 자산의 감가상각을 할 때는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의 상각도 같이 해줘야 돼요. 네. 자, 먼저 감가상각 분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112번이죠. 차변이 감가상각비 비용 인식해야 될 걸 계산하는데요. 자, 취득원가 1억 5천만 원이고요. 7월 1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경과는 6개월 경과되었어요. 6개월치만 월할로 상각해라 이런 지시가 있죠. 내용뉴스 4년 정액법이라고 했습니다. 잔존가치는 이 얘기가 없죠? 없다고 보시고 그러면은 이 1억 5천만 원을 4년으로 나누면 1년치가 나옵니다. 예, 1억 5천만 원을 나누기 4를 하면은 3,750만 원인데요. 6개월이니까 다시 나누기 2를 해가지고 1,875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1,875만 원이네요. 1,875만 원 비용 발생합니다. 대변에 우리가 이것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하는 차감 계정으로 자산 감소를 시키는 거 아시죠? 이게 사실은 이제 자동 분계상인데 여기서는 수동 분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부 보조금 상각도 해주고 하니까 자동 분계와 수동 분계를 같이 하겠네요. 예. 일단 그 감가상각은 자동 분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상각은 수동 분계로 해야 되니까 일반 존폐에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분계는 여러분이 자동 분계 결산자료 입력해서 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 분계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부 보조금을 상각을 해야 돼요. 똑같은 정액법 내용뉴스 4년으로. 자, 그러면은 정부 보조금이 이 속에 지금 1억 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취득원가 1,500, 아니요, 1억 5천 안에. 그러면 이제 정부 보조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각한다 이겁니다. 나누기 4년. 그리고 6개월이니까 거기에 절반. 자, 1억 원을 4로 나누게 되면은 2,500만 원 나오죠? 거기에 또 6개월치만 해야 되니까 나누기 하면은 1,250만 원이죠. 그래서 이 1,250만 원을 정부 보조금 상각을 해야 되는데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정부 보조금 1,250만 원. 대변에 오는 것이 뭐예요? 감가상각비에서 비용을 차감시키죠. 1,250만 원. 요게 이제 정보보조금 상각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그 TAT급 교재에 정보보조금 추가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감가상각에 대한 거 바로 지금 여기 112번 요 문제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우리 연습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113번 보겠습니다. 113번. 결산일 현재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장부 금액은 2억 원인 유형자산에 대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장부 금액 2억 원인 토지의 토지 토지 2억 원에 대해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한 결과 토지의 사용 가치는 1억 6천만 원, 1억 3,600만 원이고 처분 가치는 1억 7,300만 원으로 판단되어 이를 손상 차손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억 원의 장부 금액 토지에 손상 징후가 있는데요. 사용 가치는 우리 회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용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처분 가치는 공정 가치이죠. 예,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 어느 것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장부 금액을 고쳐주느냐 하면은요, 큰 거를 적용해요. 예. 사용 가치하고 처분 가치 두 개의 우리 그 평가 가치 중에서 큰 거. 예,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라 이거예요. 1억 3,600은 낮은 거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 재고자산의 평가 때는 요거에 반대죠. 뭐냐면 장부 금액하고 그 순실현 가치하고 이게 비교해 가지고 낮은 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재고자산은 저가법이다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손상 징후가 있어서 손상 차손을 인식할 때에 평가는 두 개의 가치를 만약에 동시에 이렇게 자료를 주었을 때는 높은 값을 적용하십시오. 맥스를 적용하셔라. 자, 그러면 토지가 2억 원이었는데요. 장부 금액이 지금 이렇게 평가해야 돼요. 1억 7,300으로. 그러면 얼마의 그 손실을 인식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죠. 2,700. 예. 2억 원과 1억 7,300이 차이가 2,700만 원이죠. 2,700만 원만큼의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은 이렇게 돼요.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입니다. 2,700만 원. 비용을 발생시켜주고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자산을 감소시킵니다. 토지의 차감 계정으로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손상차손 누계액 토지에 이게 지금 대상이 토지니까 계정 과목이 토지거든요. 그래서 토지 코드의 차감 계정으로 토지 밑에 계정 과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4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의 잔고 금액은 500만 원인데 이것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데 당기만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 의한 회수 가능액은 300만 원이다. 여기도 손상차손을 우리가 인식해 주어야 됩니다. 자, 500만 원이 장부 금액인 특허권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용이 현재는 우리 영업에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처분하려고 알아보니까 처분 금액이 3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만큼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이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13번과 유사하게 평가를 해주는 건데요. 차변에 이것은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200만 원 비용 발생시켜 주고요. 배변에 무형자산은 여러분들 직접 상각합니다. 우리가 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으로 간접 상각을 하죠. 그때 우리가 바로 그 이어서 무형자산 배울 때 무형자산은 간접 상각이 아니라 감가를 직접 상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 차변에 오는 개념 과목도 다르죠. 감가상각비 대신에 무형자산 상각비를 쓰고 대변에 에, 감가상각 누계액 대신에 해당 자산의 개정 과목을 직접 차감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무형자산 손상차손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접 상각하기 때문에 대변이 그냥 특허권이라는 자산 감소를 직접 한다 이거예요. 대변이 특허권 200만 원 이렇게 직접 상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5번부터가 자동 결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15번부터 122번까지 7개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 분계 연습 다음 시간에도 또 1시간 분량 남겨놓고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 11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분계 연습이 115번부터 122번까지 하면은 이제 분계 연습이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